수천억대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김 전 회장 측이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혀 별도의 피의자 신문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통보에 오는 28일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일부 정치검찰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수사에나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며 투자 확대와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의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가와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에 헬기가 추락해 헬기를 탄 내무장관 등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헬기가 유치원에 추락해 어린이들의 피해도 컸는데 기체 결함과 비밀 공작 등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쌍방울의 전환사채 거래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는 데 개입하고 지시한 혐의인데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 귀국 직후부터 밤 늦게까지 조사를 이어나갔던 검찰이 체포 시한 48시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첫날 조사에선 쌍방울 계열사들 사이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묻는 데 집중했고 이틀째 조사에서는 쌍방울 기업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캐 물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끄는 쌍방울이 지난 2018년과 19년 발행한 수백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주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나아가 불법 대북 송금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대북 송금도 개인 돈으로 한 거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러면 일부 아까 배임이나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은 변함 없으신 거죠? 일빈정 한 적이 없는데.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공범을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데다 김 전 회장이 장기간 해외 도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틀 조사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도 좀 더 확실한 혐의인 기업 비리로 초반에 김 전 회장을 압박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심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대낮 도깨비 같은 일이고 일종의 마녀 사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KBS에 출연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인 의혹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모르냐는 질문에는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누군가 술을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소환 통보에 오는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궤변은 늘어놓지 말고 수사에나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별도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토요일인 오는 28일 오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으면서 정치보복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다고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받는 배임 혐의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린 LH나 LCT의 부산시장, 양평공흥지구의 양평군수는 그러면 배임죄입니까? 성남FC 의혹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변호사 1명과 함께 출석하겠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당무와 국정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원들이 대거 동행하는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1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나잖아요. 그 하나를 설명하는데 무슨 우리가 최고위원회하고 의원 300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토착비리 세력과 결탁했던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궤변을 늘어놨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거짓 논리 풀어놓지 말고 수사에나 충실히 협조하란 겁니다. 이 대표의 논점 이탈, 사실 왜곡, 선전선동이 이젠 지겹기만 합니다. 부패한 특정 세력의 빌부터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당내에선 출석 거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대표는 사실상 나홀로 출석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검찰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애초 통보했던 날짜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더 분주해졌습니다. 한때 이 대표의 대선 자금까지 수사망을 넓혔지만 지금은 다시 본류인 배임과 개발 특혜 혐의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 대표가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특혜를 눈감아 줬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장동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쏜 신호탄은 뜻밖에도 불법 대선 자금이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 원대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이 대표 측에 뒷돈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을 실제 이 대표가 선거 자금으로 썼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 대표 측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고 계좌 추적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성사된 이 대표 조사의 초점은 애초 사건의 본류였던 개발 특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대장동 사업이 시의회 반대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난항을 겪자 민간 특혜를 용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합 개발을 추진했던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비나 1,800억 원대 고정이익만 남겨주면 나머지는 민간업자들 뜻대로 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대표는 죄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검찰은 당사자의 지위나 임무부터 손해 액수까지 법리가 복잡한 배임보다 범죄 구성 요건이 간명한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개발계획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같은 성남시 내부 비밀로 사업권을 따게 해줬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처럼 대장동 사건 역시 이 대표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최종 처분에 앞서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을 묶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해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거의 결심이 섰다며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불참했습니다.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 본인의 뜻이 아닐 거라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박한 뒤 하루 만에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 일부에서는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당대표 도전과 불출마 사이 다시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선두권을 달리던 여론조사 결과가 주춤하고 있고 친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성명에 이어 지도부의 공개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또 새로운 분석을 내놓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 전 의원 측은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팩트체크 형식의 글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는 사이 다른 경쟁 주자들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충청권을 찾은 김기현 의원은 최근 당내 분열을 의식한 듯 연일 화합을 강조하며 과반 득표에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연대와 고용과 탕평, 이 연포탕을 주제로 해서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목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결선으로 가지 않고 서울중앙당사에서 출정식을 연 안철수 의원은 청년층과의 소통에 집중하며 나 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은 축제의 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에서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채 50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 합동 연설회 등 일정도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인 집권 여당의 당권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의원 제명 안건이 창원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난의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징계 요구인권은 30일 출석 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제명 안건은 부결되고 대신 출석 정지 30일로 징계안이 처리됐습니다. 제적 4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하는 제명 표결에서 찬성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제명안 부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회 출석만 정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은 제명안 부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경남도당 차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징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의원단에게 제명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사과한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원직 상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동료 의원을 갖다 제명 처리해서 의정 활동을 갖다 끝을 내게끔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앞서 이태원 참사 경남대책회의와 유가족들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를 깎아내렸다며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저 납득이 안 되죠. 그게 뭐 진정한 사과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사과는 안 보입니다. 그냥 이게 행식적인 그냥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식 의정 활동만 금지될 뿐 의원실 출입도 가능하고 월정 수당 등이 지급되는 마당에 출석 정지 30일이 징계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측은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말 민중 총궐기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함께 나선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피의자들의 자택 등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장에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 등 전현직 조합원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3년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도 YTN과 통화에서 몇 년 동안 내사를 진행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소식에 민주노총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마치 체포영장을 집행하듯 경찰이 밀고 들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소식에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말실수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반쪽 마무리 등이 언론에서 묻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오늘 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언론인들,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 첫날 IBM과 JP모건 등 글로벌 기업의 CEO들과 만나 한국 투자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인들을 뵙고 점심이라도 한번 모시는 것이 도의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얼굴도 알려드려야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편하게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 찾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CEO들과 사전 환담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보다는 탄소 중립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 알려달라 맞춰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에 헬기가 추락해 헬기를 탄 내무장관 등 14명이 숨졌습니다. 헬기가 유치원에 추락해 어린이들의 피해도 컸는데 기체 결함과 비밀 공작 등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키이우 외곽 브로바리 지역 유치원과 주거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건물 위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서졌고 덥게 가려진 시신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갑자기 헬기가 덮친 유치원의 내부도 크게 파손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내무장관과 어린이가 숨지는 등 4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모나스티르스키 내무장관이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최고의 관료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프랑스제 슈퍼 퓨마로 내무부와 국가비상서비스 소속 고위 관료들을 태우고 전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기체 이상 안전수칙 위반, 비밀 파괴 공작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Перше, треба сказати, що зарано робити висновки. Зараз вже розпочато кримінальне провадження і слідчі служби безпеки України, Національної поліції, ДБР зараз будуть працюват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젤렌스카 영부인은 최근 자국민 45명이 숨진 비극에 이은 이번 사고로 인한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ще один складний, важкий день для всіх нас. Сьогодні в нас нові втрати. І тому я ще більше вдячна за те, що ви сьогодні з нами.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드니프로 지역 아파트가 무너져 45명이 숨졌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이 브리핑에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가지 가운데 3가지는 달성했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부 검토를 거쳐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일주일쯤 뒤인 30일 0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말 국민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할 시설로는 대중교통이 48%로 1순위였습니다.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울 연세로에 내려졌던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여전히 거셉니다. 서울시가 지구 지정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차량과 상권이 무슨 관련이 있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됐던 연세로. 차보다는 사람, 그리고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지구 지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연세로는 약 10년 만에 다시 차 있는 거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연세로는 평소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일반 승용차도 이곳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대문구가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한 건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돼 접근성이 떨어져 신촌 상권이 위축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구 해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왔던 상인들도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촌이 예전처럼 완전히 100%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신촌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상권의 주 소비층인 인근 대학생들은 지구 해제와 상권 활성화는 큰 관계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근의 주차 공간이 많지 않은 데다 연세로를 다니는 차량이 상권을 이용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행자의 불편만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게 만약에 상권 목적인 거면은 너무 주차 공간이 애초에 없어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학생인 거고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상권에 큰 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구 지정을 반대해왔던 시민단체도 연세로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촌은 어떤 거리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잠재력을 가졌던 것이 차 없는 거리였던 건데 그거를 없애면 오히려 신촌의 특색이 없어지는 거죠. 서울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오는 6월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지정 해제 또는 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원 내 동물원에 있는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모두 불에 타면서 이곳에 살던 토끼 등 동물 1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주인 8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80대 부인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장판과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0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흙더미에 묻힌 작업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이 소유한 건물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대안을 제시받은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임성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구성된 1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인천 일대에서 주택 300여 채를 빌려주고 전세보증금 2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의 딸이 여러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딸 남 씨가 세입자를 유치한 방식은 건축왕 아버지와 판박이었습니다. 금융권 대출로 집값의 절반가량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잡힌 집에 주변보다 낮은 전세가를 매겨서 임차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건물이 통째로 이 집주인 하나의 소유자, 돈이 많은 사람이다,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게 들어온 세입자들은 최근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 기간이 끝났거나 집을 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기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하다못해 검찰청에도 가보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계속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또 주위에도 물어보고. 항의가 쇄도하자 딸 남 씨 측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거나 기존 보증금에 더해 돈을 추가로 내고 집을 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3월 아버지 남 씨 소유 회사가 딸 건물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며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후순위 근저당에 대해서 집요하게 몇 사람이 질문을 했고 2022년 7월 전에는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딸 남 씨는 일부 세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건축왕 아버지가 벌인 일이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남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운영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도 찾았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 씨 집에 계시나요?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SNS 단체 대화방엔 현재 100여 명이 모였는데 일부 세입자들은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날이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5.9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 오늘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어제 발원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대구 지역은 오늘 종일 공기가 답답하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방은 오전 한때, 서울도 수도권 지역은 밤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게 지속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연 하늘 속 밤 사이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강원 지역에 최고 5cm, 경기 동부와 충북에도 최고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5.9도, 대전 영하 4.1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고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6도, 광주는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며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지만 날이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 이틀째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특별 연설을 통해 범세계적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수천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횡령과 배임, 대북 송금 의혹,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별도의 회견을 열어 검찰이 통보한 27일이 아닌 토요일인 28일 변호사 1명과 함께 출석해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 반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주말 출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정치보복 사건을 조작하고 정적을 제거하느라 미제 사건이 쌓여도 상관이 없겠지만 자신은 평일엔 현안과 당무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궤변과 허세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방 권력을 이용해 토착비리 세력과 결탁했던 범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연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가 기소되고 나면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진다고 말을 바꿀 것이라며 이 대표 말은 뒤집어봐야 진짜 뜻이 보이고 모두 거짓이고 허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펄쩍 뛰었던 감사원이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34쪽이나 되는 서면 의견서를 냈는데 헌법 위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나를 바짝 세웠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은 당론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를 위한 표적감사, 정치감사에 나서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립을 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감사원장 또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 등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해서 정치감사, 표적감사 또 검찰의 이중대 감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직무감찰을 할 때 행정기관이 먼저 자체 감찰을 한 뒤에 감사원은 보충적인 2차 감찰을 하고 국회 요구가 있으면 감사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내용, 그리고 디지털 증거물 수집 절차를 보강하고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발의 당시에도 공식 입장을 내며 발끈했던 감사원, 이번엔 작심한 듯 A4 종이 34장에 반대 뜻을 조목조목 담았습니다. 감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 실익이 없다 등 항목마다 따져가며 의견을 밝혔는데 특히 감찰을 보충적으로만 하게 한 조항은 헌법 위반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이 사실상 감사원이 야당 법안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의 무도함이 제대로 반영된 단면이며 위헌 주장은 과도하다고 맞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방탄도구로 쓰는 걸 넘어
감사원 고유 업무마저 박탈해야 한다고 두둔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통계청 감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야 대립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대통령직 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자립준비 청년들과 만나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따뜻한 사회적 가족이 되려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귀 기울이겠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설 때까지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선거관리 역량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창설 6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실 대처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흔들리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설 명절 선물 세트는 고물가 시대에 맞춰 실속을 챙긴 가성비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대면 명절인 만큼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됩니다. 꼼꼼하게 상품 가격을 비교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건 5만 원 미만의 과일 선물 세트나 알짜배기 제품으로 실속을 챙긴 가공식품 선물 세트입니다. 아무래도 뭐 선물하려 하면 가격이 좀 비싸니까 요즘 하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비싸니까 부담이 되죠. 한라봉이나 레드향 과일 위주로 둘러보니까 5만 원 이하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유통업계는 가성비 좋은 한우나 과일 선물 세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한우 정류 세트를 지난해보다 10% 더 저렴한 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에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0% 더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도 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에서 찾는 것보다 아마 해외 직구 상품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그게 좀 퀄리티도 괜찮은 제품이 좀 저렴하게 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인 제품들이 좀 많아서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는 제품들이 대세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설 명절인 만큼 초고가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한 백화점은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렸습니다. 한정 상품으로 내놓은 220만 원짜리 대형 굴비 세트도 인기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큰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선물이다 보니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조금은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좋지 않은 경기 상황 탓에 합리적인 가격에 실속까지 챙긴 선물이 인기지만 가치에 중점을 둔 프리미엄 선물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1년 전보다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용은 30만 6,498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비용은 27만 3,991원으로 대형 유통업체에서 구매할 때보다 19%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 IC 구간 버스 전용 차로의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운영은 평상시 아침 7시에서 밤 9시지만 설 연휴 기간인 20일에서 24일에는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설 연휴인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인천공항 2터미널역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임시열차를 각각 2대씩 추가로 운행하고 기존 막차의 운행 구간을 연장합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막차 시간은 기존 오후 11시 50분에서 다음 날 오전 1시 15분으로 서울역 막차 시간은 오전 0시에서 오전 1시 10분으로 연장됩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외화 수조 원을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환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불법 여부 심사를 게을리한 시중은행은 담당 직원의 실적을 인정해 포상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재작년 10월 한 시중은행 서울지점에서 반도체 개발비 명목으로 외화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20여 차례에 걸쳐 송금된 외화는 모두 1조 4천억 원. 해당 지점 담당 직원은 송장 이외에 그 어떤 증빙 자료도 심사하지 않았는데 외환 영업 실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이뤄진 송금은 모두 가짜 송장을 이용한 불법 거래였습니다. 총책 A씨의 조직을 비롯한 4개 조직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명의로 수출입 대금 등을 처리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을 꾸며 은행에 냈습니다. 허술한 심사를 거쳐 해외 계좌로 간 돈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A씨 등은 이걸 다시 국내 거래소로 보내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겁니다. 시중은행들이 외환 거래 실적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시중 9개 은행을 통해 빠져나간 외화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4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범행이 이뤄진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감안할 때 이들이 많게는 2,10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A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은행 브로커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도주한 다른 공범을 추적하고 현재까지 확인한 범죄 수익금 131억 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적시에 불법 송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은행 직원의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아파트에서 드러난 부엌 사진이 공개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엌에는 단란했던 가족의 일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아파트 외벽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드러난 주방의 모습입니다. 식탁 위 접시에는 사과가 담겨 있고 싱크대에는 미처 씻지 않은 접시들이 쌓여 있습니다. 폭격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평온한 일상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복싱 코치인 마히일로 코레노프스키로 이번 폭격에 숨졌고 부인과 딸들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코레노프스키 가족들이 부엌에서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동영상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코레노프스키가 막내딸을 안고 있고 생일을 맞은 둘째 딸은 촛불을 끄고 있습니다. И старался он, конечно, всем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причем всем категориям. Не только то, что он воспитал высшего класса боксеров, и всегда не забыл детей. Очень любил деток, которые только пришли на бокс, привить им. 조야 야루시 키이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폭격당한 부엌에서 사람들이 웃고 대화했다며 그러나 러시아는 우리의 꿈을 뺏지 못할 것이라고 썼고 한 여성은 부엌이 자신이 자랄 때 모습과 똑같다고 올리는 등 SNS에는 안타까움을 담은 추모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가운데 디니프로의 고층 아파트에 순항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40여 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중무기 및 현대무기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8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오는 20일 독일 내 미 공군기지에서 미국 주도로 열리는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를 언급하며
더 많은 중무기와 현대무기 지원이 핵심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중무기 추가 지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계획의 수장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총재는 권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문의하며 많은 제약이 있지만 백신 등 영유아 대상 의료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권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국경 통제로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통일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른 시간 내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추위를 뜻하는 절기 대안을 앞두고 해군 해난 구조전대 심해잠수사 SSU가 혹한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두려움 없이 한겨울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심해의 조류에 맞서며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 SSU 대원들에게 강인한 기초 체력은 필수입니다. 동료들과 마음을 모아 발맞춰 뛰다 보면 한겨울 칼바람도 끄떡없습니다. 단체 구보로 몸을 데운 뒤에는 망설임 없이 혹한의 바다로 뛰어들어 전속력으로 헤엄칩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을 앞두고 진행된 SSU 혹한기 훈련입니다. 해상 조난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항공 구조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상황이 접수되자 해군 해상기동 헬기가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하고 줄 하나에 의지한 채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든 SSU 대원은 신속하게 구조 작전을 완료해냅니다. 혹한의 바다도 문제없습니다. 강인한 체력, 정신력으로 넓고 깊은 바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임무 수행하는 최정예 SSU 대원이 되겠습니다. 딥시! SSU는 이번 훈련으로 기초 체력과 정신력을 다졌다며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구조 작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법조인들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를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와 법조인 7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45도 이상 기온 세월호 선체 안에 승객 450여 명이 있던 걸 해경이 알고도 선내 진입이나 퇴선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올해는 6.25 전쟁 후 황무지로 변한 산을 되살리기 위해 국토 녹화 사업이 시작된 지 50주년이 됩니다. 민둥산에서 완벽한 녹색 숲으로 변한 기적 같은 치산 녹화 과정을 김진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 하나 찾아보기 힘든 불모지. 전쟁 후 연료 부족에 시달리면서 산의 나무는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비를 머금고 잡아줄 나무가 없어지자 여름철 수해가 잦아지며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1973년 숲을 되살리기 위한 치산 녹화 계획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민둥산을 찾아 나무를 대규모로 심었습니다. 적박한 땅에서 빨리 자라는 포퓰러와 아카시나무, 오래 길러야 하지만 가치가 높은 낙엽송 잣나무, 그리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50년 동안 총 100억 그루 나무를 심은 지금, 헥타르당 11세제곱미터에 불과하던 나무의 양은 165세제곱미터로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황폐된 산지의 50%를 완전히 복구하였고 나무에 부피인 인목 축적을 29배나 증가시켰습니다. 한강의 기적에 이어 녹색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숲. 50년간 잘 가꿔온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임업인과 국민들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묵묵히 심고 가꿔온 숲이 앞으로의 50년은
경제적 혜택과 치유의 공간을 베푸는 숲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심각한 다중적 위기에 처한 세계 현실을 지적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투명한 탄소 중립 계획을 각국이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8일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 세계는 최고 강도 5급 허리케인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현재 위기 국면을 유감스러운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9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 서울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에 어제 발원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점점 대기질이 탁해지겠는데요.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대구 지역은 종일, 그 밖에 남부 지역은 오전 한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밤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게 지속했습니다. 뿌연 하늘 속에 밤 사이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지역에 최고 5cm, 경기 동부와 충북에도 최고 3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5.9도, 대전 영하 4.1도, 광주는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6도, 광주는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